네, 계속 전해드리는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배경과 집권 2기는 어떻게 꾸려질지,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미 대선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아예 지금 승리 선언도 좀 조기에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So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t will allow u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 미 대선을 앞두고 정말 종이장 차이일 거다, 한 치 앞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생각보다 조금 빨리 결정이 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전반적인 말씀하신 판세라든지 7개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이번 대선의 결과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변은 없었어요. 어허, 예. 이변은 없었는데 이 7개 경합주에서 구분을 해보자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러스트벨트는 그래도 해리스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네트 실버가 이제 그 예측 모델에서도 50.12%인가요? 그래서 박빙으로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러스트벨트 3개 주하고 선벨트 중에 하나는 네바다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선전을 할 거다. 그렇지만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할 거고 그래서 그 러스트벨트 지역의 결과를 확정 지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전망이었어요. 예. 반면에 선벨트 같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후보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개표를 딱 시작하고 보니까 초반에는 그 러스트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리스 후보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선벨트 같은 경우에도 좀 앞서는 모습, 엎치락뒤 시작하다가 초반 좀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그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모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게 추세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면 3% 정도 내외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그래서 결국 결과가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걸 보면 오차 범위 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7개 경합주가 초박빙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오차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한 시나리오가 적중이 되면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의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를 하는 확정이 되는 이러한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 득표에서도 유권자 투표에서도 50%가 넘는 득표를 하면서 유권자 투표도 이기고 또 선거인단 투표도 지금 예상으로는 300표 이상 득표하면서 대부분 압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어떤 그 결과가 확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 경제 문제 이런 거를 내세웠었고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 이 내용을 앞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은 그럼 미국 우선주의를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먹거리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경제, 국경, 즉 범죄 안전, 거기 이민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문제였어요. 인플레이션, 물가,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지만 이 먹거리 물가, 코스트 오브 리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바구니 물가, 이 부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반면에 그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민주주의의 위협, 낙태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 자신만의 바이든 행정부가 차별화
되는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국경 정책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대선 후보가 돼서 선거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차별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한 경합주의 표심이 어디에 있는가, 즉 먹고 사는 문제, 실생활에 있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됐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굉장히 큰 과제에 직면했다. 미국 민주당은 직면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러스트벨트에서 패배했을 때만 하더라도 예. 이거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대선 후보가 러스트벨트 세계주에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거야. 이렇게 어떤 변명이나 자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 후보가 적극적으로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시 탈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 변명이나 명분이 정당화될 수 있었는데 이번 2024년에는 러스트벨트에 그렇게 모든 선거 동력을 갖다가 집중하고서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정책 기조라든지 어떤 러스트벨트 경합주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노선이 없이는 더 이상 이 경합주 표심을 잡을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민주당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에 몰리게 됐고 또다시 이제 대통령에 도전할 만한 젊은 그런 정치인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과제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결국에 그 7개 경합주의 표심, 93명의 선거인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러스트벨트와 썬벨트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보면 2016년도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네바다 제외하고 6개 다 가져갔었고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 제외하고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가져는 갔지만 1개 정도는 뺏겼단 말이죠. 이번에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세의 중요성이 확인이 됐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선거 프레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썼고 예. 줄기차게 그걸 강조해왔고 어떤 바이든 행정부와 자신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국경 정책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뭔가 유권자들에게 정책적으로 어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극단적이든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보수로 치우쳤든지 극으로 치우치든 이 부분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판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해리스 후보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선거에서도 판세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이 된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다시 재확인이 된 거예요. 샤이 트럼프하고 히든 해리스하고 어느 표가 더 많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건 없지만 예. 누가 더 많이 동원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공화당 지지층이 더 동원된 게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 주요 경합주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고 동원하기 위해서는 후보 개인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카리스마 이외에도 정책적인 기조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지층을 동원해서 투표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인도 고려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가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는 뼈아픈 이제 낙선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미국인들의 시각을 완전히 좀 타파할 만한 어떤 정책을 주요하게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실점 요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차별성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개인적인 매력. 그러니까 후보자 특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 요인이 결합돼서 이번에 7개 경합주에서 모두 패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리스 후보는 참 예. 어려웠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대선을 불과 107일 남기고서 대선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대선 후보로 추대가 되면서 이제 당내 경선을 잡음 없이 치르느라고 고생을 했고, 근데 단독 후보로 추대가 돼서 그렇죠.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민주당 후보로 추대되는 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그리고 지지 선언이
핵심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유산을 갖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고 뭔가 자신만의 색깔을 그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내세운다?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민주당 정강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에 작성이 됐는데 그게 이후에 발간이 됐을 때 하나도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얼마만큼 바이든과 해리스 사이에 어떤 이런 연관성이 컸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웠을 건데 물론 나중에 기회경제라는 걸 내서서 중산층을 잡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해리스 후보가 보여줬던 어떤 그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좀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인 매력이 좀 있어요. 후보자 특성이라는데 그러니까 많은 민주당 지지층이 여성 오바마가 되기를 굉장히 바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설을 하시거나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부동층들을 끌어안기게 뭔가 열광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석은 다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결과론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해리스 후보의 패배 이유까지 조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빗나갔느냐 이 내용도 좀 짚어볼게요. 요즘에 이렇게 빗나간 걸 보고서 2016년에 힐러리 대 트럼프에서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던 그 오류가 또 반복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샤이 트럼프 여론조사에서 이 표심을 제대로 반영해내기 어려운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 초박빙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표본의 대표성,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가장 좋은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면은 오차가 없겠죠. 뭐 그런데 그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표본을 어떤 뽑아가지고 이제 그 표심을 가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샘플 표본과 모집단 과의 어떤 그 오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항상 이론조사라든지 통계 작업에 있어서는 어떤 숙제예요, 과제인데 근데 이렇게 초박빙이 되고 특히 이제 그 농촌에 많이 사시는 그런 백인들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표심을 여론조사 끌어들이는 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예. 미국이 워낙 땅땅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사전투표가 활성화되면서 사전투표의 표심을 여론조사에 잡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우편투표와 대면 그 투표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실시가 됐는데 이 아무래도 그래서 투표일이 아니라 투표 시즌이라고 그렇게 이제 미국 언론에서 얘기한다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어떤 여론조사의 어떤 표본으로 끌어들이는 게 한계가 있었던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어떤 대선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어떤 예측 실패 이것은 좋은 교훈이 될 거고요. 예. 이걸 보정하기 위한 노력이 또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대선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쓰일 수 있는 조사는 여전히 여론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합주 7곳 모두가 다 굉장히 중요하긴 했지만 펜실베이니아를 주목하는 시선이 가장 많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속적으로 보도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당선된 이후로 경제 문제를 가장 강하게 좀 대두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러스트벨트에서 특히 이제 펜실베이니아 표심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93표의 그 경합주 선거대 중에 19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러스트벨트,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가까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특성은 다릅니다. 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 전체의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특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펜실베니아 서쪽에 피츠버그가 있잖아요. 피츠버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철강이에요. 철강, 그리고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동부 쪽에 보면은 어떤 그지는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역사가 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독립선언문도 낭독이 되고 미국의 첫 번째 정치적 수도였던 게 필라델피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부의 어떤 그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의
동쪽과 서부가 좀 그 성향은 다르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 철강이라든지 어떤 제조의 심장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아무래도 그 제조업을 어떻게 부흥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제, 인플레이션, 물가 문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서부 쪽에 피츠버그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계시는 백인 노동자층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에 많은 피해를 어떤 불이익을 당했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물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 같고, 이와 그러니까 어떤 내연기관 에너지, 철강이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 이런 부분을 부흥시키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후보, 이 두 부분을 고려했을 때 펜실베니아 유권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어떤 그 현실적인 혜택을 위해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어떤 출구조사에서 나온 이슈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경제와 더불어서 민주주의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꼽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놓고 본다면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졌던 상하원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51석을 확보하면서 다수당을 4년 만에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하원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2기가 조금 더 날개를 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그 다수당이 되면 이게 이제 날개를 다는 게 아니라 무소불위의 어떤 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방 상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51석을 공화당이 가져갈 것 같고요. 몬타나에서 만약에 또 공화당 의원이 탄생하게 된다면 쉬운 2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공화당이 상원에서 좀 여유 있게 다수당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연방 하원이에요. 여전히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의 의석 지역구가 이제 경합주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개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대통령 선거 같이 치러지는 이러한 그 대선 그 연도에서의 판도를 보면 연방 상하원 그 선거가 대선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방 상원 의원, 하원이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민심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그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심판, 이런 성격이 공화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대선과 더불어서 반영이 된다면 연방 하원도 박빙이긴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뚜껑을 끝까지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대통령도 공화당, 연방 상원도 공화당이 된다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2016년에 비해서 현재는 정말로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사당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방 상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그 공화당 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 경쟁이 또 본격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2기에서는 주변에 예스맨들을 포전시키면서 자신의 정책적 주요 의제를 추진하는데, 그러한 정책적 추진을 연방 의회에서 입법에 의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부의 권한과 입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정책 의제를 큰 그 정치적 도전 없이 시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날개를 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기 내각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벌써부터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이미 그 전에도 사실은 뭐 국무장관 후보로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이야기도 나왔었고, 국방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막대한 후원을 한 일론 머스크 뭐 어디에 중용할 것이냐 등등,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내각 구성을? 아무래도 오늘 그 승리 선언을 할 때 나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요 요직을 차지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가족 중심, 그리고 이제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그리고 1기 행정부에서의 주요
참모들 이런 분들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그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다? 다 예스맨입니다. 예스맨. 예스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노를 할 이유가 크게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를 할 거고 오늘 승리 선언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다는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 저분은 진짜 트럼프 저분은 정말 정확한 분이다. 돈 쓰는 만큼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2,500억 원 썼다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칭송을 하는 걸 봤을 때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아끼고 정말로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큰 도움이 됐구나.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정치적 혜택, 크레딧을 반드시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밸리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 러브콜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뭐 정계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끈끈한 어떤 커넥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는 승리 선언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거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민 관련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승리 선언을 하는 그 연설을 들었을 때 맨 처음 나온 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경 문제였어요. 예. 그렇죠. 국경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후보의 어떤 이민 정책 그걸 보면 불법인지 다 추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그 남북 국경으로 이민자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체포가 되더라도 망명 신청을 하면 트럼프 때는 그냥 돌려보냈어요. 잡히면 그랬는데 바이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구금을 하면서 이제 망명 신청을 받아줬기 때문에 남북 국경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통제 불능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려보내고 추방을 하겠다. 이런 강경한 이민 정책을 써서 어떤 남북 국경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승리 선언에 모두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정책 실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번과 더불어서 그러한 이민 정책 기조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그 남북 국경이 강화되고 또 이제 연방의회가 그 공화당이 장악하게 된다면 남북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도 입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1기 때 못 이뤘던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장벽이 세워졌거든요. 남북 국경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보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 남북 국경을 튼튼히 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는 굉장히 거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렇게 뭐 축하의 글도 올렸죠. 뭐 한미 동맹 아래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축하 글을 올렸단 말이죠. 한미 동맹 핵협의 그룹도 했었고요. 워싱턴 선언도 했었는데 이제 그건 조 바이든 대통령과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분들로부터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한미동맹. 근데 한미동맹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는 계속 공고화하고 어떤 그 내구성이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입장에서도 대미 관계, 미국과의 동맹 관계 중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여전히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이해관계가 뭐냐면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 예. 두 번째는 이 중요한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그리고 여타 어떤 국익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걸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동맹, 파트너, 경제 대국들과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러한 큰 전략적 이익이 대선이라는 이벤트 하나로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미동맹, 관계가 강화가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 정책 기조가 바이든 행정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방법론이나 구체적인 어떤 그 접근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위비 분담금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죠. 방위 분담금 같은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을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동맹이 깨지거나 동맹이 흔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방위분담금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율해 나갔고 여전히 한미동맹은 공고하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해지고 독해진 트럼프가 오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또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경제 통상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한국은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경제 통상에 있어서는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 두 번째, 미국을 제조업의 허브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건 전통 무역 분야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제조업의 허브로 만드는 것은 첨단 기술, 핵심 분야에서 그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 물론 그 정점에 중국이 있습니다만 한국도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도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의 하나 그 중에 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00억 달러가 넘는 우리가 흑자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안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든 비동맹이든 무역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은 경제적을 담보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 간의 통상 관계가 무너지거나 굉장히 흔들리는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한미 관계나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유지가 되겠으나 예. 접근법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미 관계 짚어봤으니까 트럼프 재집권 후에 북미 관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을 하게 된다면 북미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커지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재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좋은 관계를 많이 강조했고 그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외교적 역량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도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조한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그 크레딧을 얻을 수 있겠어요. 노벨 평화상을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또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어쨌든 아무래도 자신의 외교적인 역량을 부각시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나쁜 옵션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가 되면 레거시, 정치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것이 이제 외교안보 분야, 대외정책 분야가 굉장히 주된 분야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가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충분한 그런 정치적 동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비핵화 부분에는 좀 다른 문제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셈법이 달라져서 좀 이렇게 기준이 좀 높아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외교의 활성화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그리고 국제 정세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